안녕하십니까. 고용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6월 평가원 전날입니다. 지금 이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도 전날이고, 잠시 뒤에 이제 이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인데, 어떻게 잘 준비하셨어요? 6월 평가원? 오늘은 이제 딱딱한 수능 특강 강의 말고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해서 좀 거창하게 오늘 밤, 내일 아침 모의고사를 볼 때, 그리고 모의고사가 끝날 때까지 한번 쭉 추적해가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자세로 이 모의고사를 임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뭐 이런저런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렸죠. 이제 특히 이제 제 주 강의가 이제 아무래도 수능 특강 정리 강의다 보니까 뭐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다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뭐 장애 현역도 있고 재수생도 있고 다양한 학생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제가 6월 평가원데 나올 만한 작품들을 조금 이렇게 선별해 드렸는데 뭐 이런저런 준비들은 다들 하셨고 이제 시험을 이제 보기만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냐면 내일은 수능이 아니라 모의고사라는 점입니다. 지금 수능은 162일 남았죠. 오늘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모의고사를 맞이하는 자세라는 게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모의고사를 맞이하는 자세예요.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수능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일 시험에서 어떤 걸 점검해야 될지 이런 것들 좀 차분히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밤에 그리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지금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뭐 3월달, 4월달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셨을 테고 우리 재수생 친구들은 학원에서 보는 이제 월 모의고사들 잘 보고 계시죠. 이제 드디어 이제 대망의 평가원 첫 모의고사입니다. 이제 뭐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한 6개월, 7개월 가까이 지났죠. 사실은 이 6월 모의고사는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되냐면 수능으로 가기 위한 이를테면 연습 무대. 그 연습 무대 중에서 이를테면 약간 이제 중간 점검의 어떤 역할을 하는 중간 점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시간이다. 요렇게 생각하고 이 모의고사를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제가 낮에 현장 강의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왔는데 이런 겁니다. 3월달, 4월달 치는 교육청 모의고사나 그 다음에 집에서 혼자 뭐 이감이나 상상, 뭐 바탕, 한수 이런 모의고사들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하시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를 아침에 시간 맞춰 푸는 거랑 내일 풀게 되는 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사실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모의고사를 잘 본다고 해서 갑자기 내일 만약에 얘도 모의고사를 다 맞았다고 칩시다. 사실 다 맞고 나면 그런 게 있죠. 다 맞고 난다고 해서 갑자기 서울대에서 전화가 와서 너는 지금 모의고사를 볼 때가 아니다. 당장 입학을 해라. 이 다음 학기에 당장 등록 끊고 너 원하는 과로 들어와라.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가 오지 않아요. 이 모의고사는 진짜 스쳐 지나가는 모의고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면 잘 보는 대로 못 보면 못 보는 대로 그냥 내 기분 그러니까 이를테면 모의고사를 잘 보면 잘 보는 대로 뭐 약간의 어떤 기분 좋음 근데 사실 또 모의고사를 잘 보고 나면 그렇죠. 이제 모의고사를 잘 본 친구들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모의고사를 너무 잘 보면요. 또 사람 심리가 또 불안해요. 내 점수 아닌 것 같고 내가 오늘 운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다음 시험은 망칠 것 같고 이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또 못 본 친구들은 못 본 친구들은 난 난리 났다. 나 이제 올해 못 간다. 내년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D-162가 아니라 500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면 재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거 아니냐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항상 국어는 그런 거하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제 오늘 6월 평가 모의고사를 맞이하는 이 우리의 자세 전에 이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내가 국어 성적을 높이려면 국어 성적을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기울이는 어떤 노력 혹은 나의 의지 뭐 나의 꾸준함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죠. 이런 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노력이나 의지나 꾸준함 없이는 당연히 성적이 올라갈 수 없어요. 이건 당연한 전제 조건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친구도 있죠. 나는 국어 공부를 진짜 많이 하는데 나는 국어 공부를 진짜 많이 하는데 내가 생각에 다른 친구도 훨씬 더 많이 하고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다니고 인강도 듣고 진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데 왜 성적은 오르지 않을까?
국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면 성적도 같이 비례해서 올랐는데 성적은 변화가 없고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더라 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여기는 이 노력과 의지와 꾸준함이 없어서 점수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천적인 언어감을 타고 태어났다? 이를테면 나는 국어에 대해서 언어감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뭐 대충 문제를 풀어도 다 맞고, 물론 주위에 그런 친구도 있죠. 공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항상 1등급 나오고 재수없게 가서 야 너 국어 어떻게 공부 잘하냐 그러고 물어보면 그냥 읽으면 되지 뭐 이렇게 재수없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 어릴 때 책 많이 읽었어. 생각해보면 우리도 책 많이 읽었어요. 물론 지금 여기 양심이 찔리는 친구들이 있죠. 나는 책을 많이 안 읽었는데, 그러니까 나도 분명히 독서를 많이 했는데 왜 나는 점수가 안 오고 저 친구는 독서를 얼마나 많이 했길래 점수가 저렇게 오르냐. 이건 사실은 저는 선천적인 언어감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능력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앞서서 성적이 오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노력이나 의지나 꾸준함이나 혹은 내가 타고난 어떤 선천적인 능력도 능력이지만 내 습관과 나의 심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게 진짜 중요하다. 그러니까 국어 공부 성적이 잘 안 오는 친구들은 내 얘기 잘 들어야 돼. 이 습관과 심리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어는 그런 생각이 있죠. 인강을 듣든 학원을 가든 과외를 가든 아니면 학교에서 수업을 듣든 뭘 하든 간에 아니면 내가 혼자 공부하든 국어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내가 과연 배운 건 무엇인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학의 경우에는 뭐 지수함수를 배우든 로그함수를 배우든 뭔가를 배우고 나면 내가 오늘 이번 이 진도를 끝냈어. 오늘 지수함수를 내가 확실히 이해를 했으면 다음부터 지수함수 문제는 틀리지 않을 것 같아. 난 오늘 지수함수를 배웠어 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국어는 열심히 시 읽고 소설 읽고 비문학 읽고 나면 도대체 지금 내가 한 게 뭔가, 난 도대체 지금 뭘 배웠나, 그냥 읽고 푼 게 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사실은 국어 성적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처음에 제가 학원 강사 됐을 때 국어를 가르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도대체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고, 아니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한글인데, 한글로 써져 있는데 그냥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읽고 난 다음에 문제 풀라 그랬으니까 읽고 문제 풀면 되지. 사실은 그게 국어의 본질은 맞는데, 그거를 학원에서 가르치면 애들이 선생님 읽고 그냥 뭐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읽고 하면 돼. 읽으면 되는 거야. 이게 너무 막막하잖아요. 뭔가 이제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을 그려줘야 되는데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심리란 건 이런 겁니다. 그런 식의 심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도 지금 나는 이 지문 못 풀어, 나 이 지문 어려워, 이런 심리들이 있다고요. 그런 심리들이 내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성적은 일단 여기는 이 심리라는 게 내가 뭔가에 대한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내가 여기는 이 국어를 100점 맞겠다 보다는 오늘도 열심히 읽고 읽은 곳까지는 어쨌든 내가 성적을 내겠다. 내가 여기까지는 다 맞아야지. 이런 생각이라면 성적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점수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내가 45문제를 다 풀어서 100점을 맞아야라는 그런 심리를 가지는 순간 사실상 45문제를 다 풀지도 못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점수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이 6월 모의고사를 맞이하는 자세에 관련된 거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의 패턴은 이런 식이에요. 자,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의 패턴이에요. 선택 과목을 먼저 풀고 문학을 풀고 독서를 풀기로 해요. 자, 이렇게 이제 잡습니다. 자, 선택 과목을 풀고 문학을 풀었어요. 이렇게 풀고 난 다음에 시계를 봤더니 벌써 9시 35분인 겁니다. 큰일 났죠? 이제 큰일 났어요. 9시 35분이면 큰일 난 겁니다, 지금. 그죠? 시간이 지금 많이 부족하잖아요. 독서는 아직 하나도 건들지 못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 독서는 지금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고 마킹도 하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이 일단 1번부터 3번 해나가던 독서론, 뭔지 알죠? 책 읽는 방법. 요거는 쉬우니까 5분 만에 후다닥닥닥 풀었어요. 그러니까 9시 40분이 됐습니다. 자, 남은 문제는 4번부터 9번까지 가나가 있는 긴 지문에 10번부터 13번까지 있는 비문학 지문, 14번부터 17번까지 있는 비문학 지문이에요. 남아있는 지금 시간상 아무래도 여기 있는 이 긴 지문은 못 풀 것 같아. 그래서 버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두 지문 중에 14번, 17번 과학기술이야. 과학기술은 내 친구 아니야? 버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여기 있는 이 예술 지문 비스무리한 거 요게 하나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지문을 풀었다고 칩시다. 푸니까 나는 한 5분, 10분 풀 줄 알았더니 이것도 15분 이상이 걸렸어. 그래서 눈을 딱 뜨고 봤더니 벌써 9시 55분이에요. 마킹해야죠. 마킹을 지금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마킹하고 나니까 시간 끝. 그래서 국어를 두 지문을 못 풀었어요. 두 지문을 날려버렸어요.
이게 전형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의 패턴 아닌가요? 보통 다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나면 나는 시험 망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와서 상담을 합니다. 선생님 저 큰일 났어요. 저 이번 시험 국어 시간이 부족해서 두 지문이나 날렸어요. 완전 망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학생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상담의 내용은 첫 마디부터가 잘못됐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두 지문을 날렸기 때문에 저는 망했어요가 아니에요. 그렇게 상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의 상담의 내용은 제가 두 지문을 못 풀 정도로 나머지 이 구간에서 시간을 많이 썼는데 그 구간에서 문제를 이만큼 틀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 바로 상담의 첫 마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산수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만일에 지금 여기까지 풀고 난 다음에 점수가 몇 점이 나와야 되냐면 선택 과목은 모두 24점입니다. 문학은 다 맞으면 38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독서 중에 1번부터 3번까지는 3점이 하나 껴있으니까 7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 와중에 어휘 문제가 두 문제 껴있는데 이 어휘 문제 두 문제는 지문 읽기하고 상관없으니까 풀 수 있겠죠? 이게 4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한 지문, 예술 지문 풀었어요. 여기는 이 문제가 네 문제. 네 문제니까 모두 11점입니다. 네 문제니까 11점이 아니죠. 미안요. 11점이 아니라 2, 4, 8에 3점짜리 하나 껴있으니까 9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계산하면 24점 더하기 38점 더하기 7점 더하기 4점 더하기 9점이에요. 그럼 이거 대충 지금 계산해 보면 요거 62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2점. 맞나요? 지금 제가 문과가 이래. 11 아니구나. 11.9점이니까 20점. 미안요. 그러면 모두 82점이 나와요. 얘들아 잘 들어봐. 내가 비문학 두 지문을 모두 3번으로 찍었어요. 내가 못 푼 이 문제를 3번으로 찍었단 말이죠. 근데 정말 재수없게 오늘 정말 운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정답이 5514 2245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3번이 단 한 문제도 걸리지 않았어요. 3번으로 몽땅 다 밀었는데 3번이 단 한 문제도 걸리지 않은 겁니다. 모두 다 틀렸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다 맞는다면 점수는 82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푼 데까지를 다 맞아야 점수가 나오는 거지 100점을 맞겠다고 45문제를 다 푼다는 그런 심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심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서두르게 되고 지문을 대충 읽게 되고 문제를 대충 보게 되고 실수가 나오고 못 보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이래서 문제를 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얘기하면 비문학을 두 지문을 날려도 거기는 거기까지만 다 맞으면 82점. 작년 수능으로 치자면 2등급입니다. 2등급 나오는 거 별거 아니에요. 두 지문을 날려도 2등급은 나와요. 여기서 한 지문 더 풀면 8점 후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등급인 거예요. 1등급은 다 맞아 1등급이 아니라 한 지문을 통으로 날려도 1등급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서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일 모의고사를 맞이할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생각은 45문제를 끝까지 달려가자는 그런 심리로 여기는 이 지문을 대충 읽는 그런 습관부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리와 습관은 같이 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와 습관은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결국 속도가 아니라 정확도였던 거예요. 정확도가 더 중요하다. 여기는 이 지문을 읽을 때 좀 더 정확하게 읽기, 여기는 문제를 풀 때 좀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기,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지문으로 돌아가서 정확하게 확인하기, 이런 습관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대충 급하니까 여기 선지를 읽고 내가 합리화해서 저 답을 몇 번이라고 찍지 말고 정확히 지문에 가서 푸는 게 중요하다. 이따 이제 후반부에 할 얘기를 지금 제가 다 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가짐으로 평상시에 160일간 국어 공부를 해야 수능 시험날 내 생애 가장 베스트인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의 국어 공부는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 혹은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 인강을 보고 있다면 학교에서 해주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다면 그 모든 양질의 공부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보다 정확하게 읽을까? 어떻게 하면 보다 정확하게 읽을까? 예를 들어 내가 평상시에 잘 안 읽어지는 지문, 내가 어려운 지문들은 그냥 버리는 겁니다. 거기 있는 문제를 그냥 무조건 부여잡고 어떻게든 가보자 이게 아니라 그걸 버리고 내가 맞을 수 있는 것부터 최대한 맞춰놓고 시간이 남는다면 그제 가서 그 지문을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제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과 심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습관과 심리가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6월 모의고사,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국어공부는 그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차근차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6월 모의고사를 하려면 일단 첫 번째, 자, 1번, 자, 전날, 바로 오늘이죠. D-1. 이 시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너무 두껍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일단 수능 특강에서 특히나 문학 지문 중 뭔가 출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작품들 위주로 한번 점검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내용을 잘 알고 있나, 출제 가능성 높은 작품들을 한 번씩 점검하는 거예요. 제가 이미 영상으로 출제 가능성 높은 지문들은 조금 찍어드렸어요. 물론 이제 그게 6월 평가원에 반드시 나온다는 아니지만 수능 때까지 거기 있는 작품들은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작품들을 점검하는데 특히나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의 경우에는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은 반드시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물론 모든 고전 시가와 모든 고전 소설이 한 번도 EBS 교재 바깥에서 나온 적이 없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만 하던 6월 달에 고전 시가 관동별곡은 EBS 교재 없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현대문학보다는 고전문학 쪽이 EBS 연계율이 높습니다. 연계율이 높고 특히나 지금 여기는 이 고전 시가랑 고전 소설은 어쨌든 얘는 해석이 반드시 중요하죠. 내가 해석이 되지 않으면 여기는 이 작품 아무래도 조금 정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 시가와 고전 소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석이 중요하니까 한 번씩 꼭 읽어보고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좀 어려운 표현 같은 경우는 해석도 좀 한번 해보고 특히 고전 소설 같은 경우 여기는 이 작품은 해석을 여기는 고전 소설은 인물 관계 등을 조금 파악을 해두시면 아마 내일 읽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일 작품을 읽을 때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래도 해석이 돼 있는 부분들이 나온다면 조금 더 빠르게 넘어갈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남겨서 우리는 독서로 가야지 빨리 읽어서 시간을 남기는 게 아니야.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화법과 작문, 언어 매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독서는 여기는 이 독서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을 선별할 수가 없죠. 아무래도 뭐가 연계될지 모르고 사실은 또 연계되면 EBS 교재와는 완전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화제만 같을 뿐이고 내용은 조금씩 달라져요. 예를 들어 작년 수능에 나왔던 브레턴 우드 체제도 브레턴 우드 체제라는 게 수능 완성이 있었어요. 물론 그 지문을 읽고 수능을 봤다면 조금 더 쉽긴 하겠지. 배경식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문학처럼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이진 않기 때문에 여기는 이 독서는 되도록이면 오늘 밤에 내가 어떻게 읽을 것인지 읽는 방법. 각 지문별로, 각 제재별로, 제재별로 읽는 방법들을 한번 쭉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문 지문은 인문 지문 중에서 철학이 나오면 나는 어떻게 읽을 거야? 예를 들어 사회 지문 중에서 만일에 경제 지문이 나온다면 나는 어떻게 읽을 거야? 요렇게 해서 내 방법들을 요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게 해서 문학과 독서를 한 다음에 화작을 하는 친구들은 화작 문제를 한 세트를 풀이를 해서 마찬가지로 얘도 최종적으로 점검을 좀 하시고 엄매를 하는 친구들은 한 세트를 풀기보다는 지금까지 풀이했던 문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개념 아니에요. 야, 품사를 몰라서 못 푸는 거 아니야. 형태소를 몰라서 못 푸는 거 아니라니까? 네가 모르는 건 품사는 아는데 걔가 동사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특히 언어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가 중요하거든요. 왜? 제 생각은 개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예시입니다. 예시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엄매는 풀이했던 문제, 이미 푼 문제야. 이미 푼 문제. 이런 푼 문제를 중심으로
틀렸던 개념, 틀린 개념들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을 갖추는 게 좋겠다. 자, 오늘 밤에 해야 될 일이야. 오늘 밤에 해야 될 일. 문학은 출제 가능성 높은 지문 한 번씩 쭉 훑어보시고, 독서는 읽는 방법을 한번 점검해보시고, 선택 과목은 화작은 한 세트 풀어보시고, 언매는 틀린 개념들을 조금 확인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자기 전에 한번 쭉 훑어보고 주무시는 게 좋겠다. 이해가 됐죠? 주무시는 게 좋겠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2번. 자, 2번입니다. 2번. 자, 시험 당일이에요. 시험 당일은 되도록이면 수능 간다고 생각하시고, 수능을 보러 간다 생각하시고, 반드시 8시 전까지 학교로 가시는 거예요.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따름이지만 수능을 연습하는 겁니다. 매일 지각 하듯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7시 30에서 40분 언저리에 학교에 도착할 수 있도록 내일은 최대한 빨리 일어나시고 수능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세요. 다만 수능 때보다 더 유리한 건 내 집 앞에 있는 내 고등학교니까, 물론 고등학교가 이제 거리가 먼 친구도 있겠지만 내 집 앞에 있는 내 고등학교니까 평상시에 가던 길도 잘 알고 어떻게 하면 빨리 간다도 알기 때문에 조금 더 늦게 주무실 수 있잖아. 하지만 수능 당일날 더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차도 막히고 아침에 난리도 아닙니다. 엄마 차, 아빠 차, 무슨 뭐 오토바이, 뭐 퀵서비스, 뭐 경찰차, 뭐 5만 개 다 와요. 학교 앞으로. 엄청 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간다. 그리고 학교를 갈 때 준비물. 자, 준비물이야. 학교로 갈 때 모든 걸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준비물을 뭘 챙겨가냐 하면, 일단 선택 과목과 관련되어 있는, 선택 과목과 관련된 거 어제 공부했던 그 자료들을 챙겨가세요. 화작은 아침에 가서 한 세트 풀어보는 것도 좋은데 괜히 풀다가 멘탈 나가지 말고요. 문제 푸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풀어놨던 거 가져가서 어제 내가 했던 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상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공부 자료 가서 한번 읽어보기. 그 다음에 독서는 반드시 기출문제 중에서, EBS 교재 말고 기출문제 중에서 내가 예열할 수 있는 지문을 하나 정도 챙겨가는 겁니다. 한 개 정도. 뭐 많으면 2개 챙겨가도 되는데 한 개 정도 챙겨가는 거예요. 이거 정보량 많은 법, 경제, 과학, 기술 이런 거 챙겨가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인문, 철학 지문이나 아니면 조금 더 쉬운 예술 지문 같은 거 하나 가져가셔가지고 요걸 가지고 뭘 하냐면 어제 점검했던 내용 있지요? 여기는 이 내용을 다시 점검하는 겁니다. 다시 점검하는 겁니다. 얘를 읽고,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얘를 읽고 푸는 게 아니에요. 읽고 풀기 하려고 가져간 게 아니야. 그냥 읽기만 하려 그래. 뭘 하려고? 점검하려고. 나는 오늘 이렇게 읽을 거야. 왜냐하면 아무래도 과학기술, 경제, 법보다는 인문예술 이쪽 지문이 여러분의 지금 첫 번째 선택, 여기는 이 지문을 읽을 때의 첫 번째 선택의 지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는 이 지문을 가지고 읽는 방법을 조금 더 점검해 놓고 나머지 경제, 법, 과학, 기술은 그때 맞춰가지고 시험 시에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일단 아침에 요 지문 가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첫 문단을 읽고 어떻게 할지, 둘째 문단을 읽고 어떻게 처리할지, 세 번째 문단을 읽고 어떻게 처리할지, 각 문단별로 어떻게 읽고 처리할지를 쭉 충분히 점검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쭉 점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이 문학도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 정도만 내가 챙겨가서 요거 한번 빠르게 훑기 하는 겁니다. 빠르게 훑기. 이런 내용이었지. 특히나 여기서 빠르게 훑을 내용은 뭐냐면, 내가 해석이 조금 어려웠던 작품, 이거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 이런 작품들 위주로 빠르게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만일 그 지문이 시험에 나왔다, 아무래도 여러분의 좀 더 유리한 기운이 감돌겠지. 운도 있어 보이고, 게다가 어려웠던 지문인데 마지막에 딱 보고 들어와가지고, 뭔지 알죠? 왜 학교 내신할 때 그런 느낌처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렇게 정리를 해서 아침에 준비물을 가져가서 아침에 7시 반부터 선생님이 입실해서 모든 짐을 넣으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보시고 또 확인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머리를 깨워놓은 상태에서 시험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입니다.
세 번째 3번 시험시예요. 자, 첫 번째. 맨 처음 우리 뭐 하죠? 한 35분경에 시험지를 꼭 반드시 확인하라고 지시가 내려져요. 이 시간부터가 시험 시작이라고 보셔야 돼요. 시간 안에 시험지를 볼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시간. 시험 시간은 아직 되지 않았고 그 전에 내가 사전 탐색할 수 있는 시간. 반드시 이 시간은 내가 인쇄 상태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인쇄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것도 좋은 일이야. 이거 엑스라고 치면 또 그렇잖아. 인쇄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온 지문 구성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순서를 잡아야 됩니다. 어떤 지문을 읽을 것인지 어떤 지문을 버릴 것인지 이 지문 먼저 풀고 이 지문을 나중에 풀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순서를 여기는 이 시험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눈을 감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죄송합니다. 자, 아까 제가 문학 지문 중에서 이런 지문 나온 걸 확인했어. 근데 거기는 그 지문을 딱 봤는데 거기는 그 지문이 이를테면 내가 봤던 지문이야. 그럼 내가 봤던 지문이면 여기서 주제 정도는 알겠지? 그럼 머릿속에 주제 같은 걸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이 지문은 내가 쉽고 연계가 돼 있으니까 먼저 풀고 연계가 안 된 지문을 뒤로 보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순서를 잡아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40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본인이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거 가장 어려운 지문을 가장 나중에 푼다. 가장 어려운 지문을 가장 나중에 푼다고 생각하고 뒤로 넘겨놓으세요. 그게 무슨 지문이든 간에 한 지문 정도를 뒤로 제껴놓으세요. 그리고 한 다음에 본인 원하는 대로 푸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문학부터 풀어요. 저는 선택부터 풉니다. 아니요. 저는 1번부터 차례대로 풀어요. 어떤 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어려운 지문을 뒤로 보내는 건 똑같다. 어떤 지문을 먼저 풀든 가장 어려운 지문은 맨 마지막으로 보내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어려운 지문일지 아닐지는 읽어봐야 알겠지만 일단 한눈에 보기에도 어려워 보이는 건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다 풀고 그 지문으로 간다는 그런 느낌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자 시험을 봅니다. 보다가 1에서 2문단 정도를 내가 어렵다고 읽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여기서 제가 물어볼게요. 1, 2문단 이해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 1번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다시 읽어본다. 2번 버린다. 여기서의 정답은 마음을 천천히 가다듬고 지문을 읽어본다가 아니에요. 버리셔야 됩니다. 첫 문단, 둘째 문단 이해가 되지 않은 건 단추구멍을 잘못 깬 셔츠 같은 거야. 야, 셔츠를 이렇게 왜 우리 교복 입어서 알죠? 셔츠에 단추를 깨는데 한 몇 개 깨다 보면 잘못됐다는 거 알아. 지금 이게 안 맞아. 야, 그걸 아는 순간 뭐 해야 돼? 그걸 벗어야지. 야, 벗고 처음부터 다시 깨야지. 아니, 누가 멍청하게 그 잘못 깼는 걸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 깨다 보면 어느 순간 맞겠지. 그렇게 하면 난 이 옷을 입고 나갈 거야. 끝까지 가도 제대로 끼어지지 않아요. 첫 문단, 둘째 문단을 읽는다고 해서 갑자기 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첫 문단, 둘째 문단을 읽고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다면 그거는 다시 마지막으로 패스하는 거예요. 왜? 그 지문이 이해가 안 된 건 그 지문이 가장 어려운 지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한 지문을 제껴놨는데 오히려 그 지문이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패스해 두고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미리 내가 버려놨던 것부터 먼저 풀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패스해 놓은 것들을 가는 게 좋아요. 이해가 됐죠? 자, 다음 네 번째. 항상 생각하세요. 답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지문에 있는 겁니다. 저는 수능 문제가 추론형 문제가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추론형 문제가 정말 추론을 요하는 거냐 하면 그건 좀 별개의 생각입니다. 추론형 문제 있죠. 하지만 그 추론형 문제는 대부분 다 지문에 있는 내용을 살짝 바꾸는 정도에서 추론하는 거지 여러분에게 새로운 논리, 새로운 방법을 추론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답의 근거는 지문에 있다. 고민하세요. 고민이 되면 지문으로 가세요.
지문으로 갈 때 최대한 자 봐봐 지문에 요 내용이 답의 근거야. 그럼 너는 어디까지 보냐면 앞쪽에 있는 내용 다 보고 요렇게 해서 답을 내는 거예요. 자 필요한 건 어디에 있다고? 여기에 있는데 이때 주변을 다 보는 겁니다. 자 주변을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을 볼 때는 되도록이면 시야를 넓게 잡아서 넓게 하여 보는데 하여 보기 되도록이면 그 밑줄이 꺼져 있는 해당 문단의 전체를 한번 읽어보는 게 좋아요. 해당 문단의 전체를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 푸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답의 근거를 그렇게 잡아준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잘 들어봐. 사실상 모의고사는 1번, 2번, 3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4번이 제일 중요해요.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를 본 후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의고사를 본 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끝나자마자 시험이 다 끝났어요. 국어 말고 전체가 다. 끝나자마자 우리는 채점을 하죠. 그리고 채점해야지. 그럼 채점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게 되냐면 틀린 문제로 오답 정리를 해요. 얘들아,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 정리가 중요해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오답 정리를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다시 나오나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이 오답 정리로 가는 이 길목에서 여러분은 뭐 하셔야 되냐면 자아를 성찰하고 여기는 이 주문들을 리뷰해야 되는 거예요. 자, 리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이로 내볼게. 오답 정리하기 전이야. 내가 지금 이 시험을 통해서 잘한 점은 무엇인지, 그렇다고 잘못한 점은 무엇인지, 이해됐어? 요런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이 무엇인지,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이 무엇인지 요걸 한번 분석해 보는 겁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이딴 말 말고 나는 오늘 이 지문에서 유독 시간이 걸렸다. 왜? 지문이 아무래도 낯설다 보니까 감상하기 어려웠다. 낯선 지문을 공부해야지. 엄매에서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문법 개념을 다 익혀서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예시로 나오니까 개념들이 너무 헷갈렸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랬죠? 이런 식의 잘못한 점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는 겁니다. 내가 오답을 했다면 그 오답을 고른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는 답이 맞는 이유가 아니라 내가 이 오답을 고른 이유, 그래야 본인이 뭐를 실수하고 뭐가 부족한지 알 수 있어요. 지금 내 말 이해돼? 실수와 부족한 점을 알 수 있다고. 그래서 고른 이유들을 차곡차곡 정리해서 다음 시험에는 이러지 말자, 다시 한 번 더 정리. 이런 과정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답 정리를 하는 거예요. 틀린 문제 다시 풀고요. 틀린 문제 다시 풀고요. 다시 풀어보고, 여기는 이 틀린 문제의 나머지 선지들은 왜 맞는지, 왜 그것이 왜 정답이고 왜 정답이 아닌지 하나하나 다 이유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이건 앞에서 내가 잘한 점 잘못한 점을 반성한 거랑 다른 거지. 그래서 틀린 문제 하나하나 오답들을 정리해보고 하나하나 실수한 점들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을 거쳐야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의 의의가 있습니다. 얘들아, 다시 이제 돌아가서 뭐가 중요해? 그렇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도가 훨씬 더 중요한 거야. 내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풀 수 있냐가 더 중요한 거라고. 마음의 긴장감을 내려놓으세요. 마음의 긴장감을 내려놓으세요. 이해됐죠? 너무 점수를 100점 맞겠다고 너무 달려들지 마세요. 국어는 100점 맞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100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죠? 정확도를 올려가는 그런 연습이 중요하다. 내일은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잡았으면 좋겠냐면, 물론 세워라 내워라 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세워라 내워라 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는 이 지문들을 읽고 조금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읽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푼 데까지 틀리지 말자, 이런 심정으로 문제 푸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죠? 제가 이제 시간이 나면 종종 이렇게 요거보다 좀 더 자세한 학습법도 좀 올려드리긴 할 건데, 일단은 이제 업로드 예정입니다. 수련 특강 마무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 촬영해서 올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곧 수능완성이 나오죠. 그래서 수능완성 나오기 때문에 수능완성은 분석을 할 건데, 되도록 수능완성은 문학, 비문학, 전지문을 다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허락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2학기 때는 제가
뭐 라이브로 할지 아니면 녹화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고민 상담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국어 관련해서 고민 사항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응모를 받아가지고 그런 걸 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시험 잘 보시고요. 내일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시험을 잘 못 보면 나는 이번 시험을 통해서 배울 게 많다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시험을 잘 본 친구들은 내가 잘 봤으니까 덜하자가 아니라 내가 잘 봤으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더 잘 볼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 얻는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열심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내일 모의고사, 물론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냥 뭐 대충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평가원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왠지 이 시험을 잘 봐야 수능을 잘 볼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으로 차근차근 문제 잘 풀어주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남은 수능 특강 영상들 그런 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내일 시험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